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흥미롭게 다시 책을 구매해서 재독을 하고 있는데요. 챕터 4를 보면은 4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진화할까?"라는 제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진화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메타든 그 기업들이 진짜 네트워크 효과로 그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미래 성장성과 또 연결성,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하나의 진화의 모습일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을 쪼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이제 인터넷도 인터넷 자체의 가격이 매겨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을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7대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들 전부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트렌드가 토지, 자본, 노동으로 부가가치가 생성되던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던 그 생산의 3 요소에서 이제는 토지도 필요 없어졌고 공장도 필요 없어졌고 노동도 필요 없어진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에 어떤 무형의 토지를 사 놓고 그 토지 위에다가 무형의 회사를 짓고, 그게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웹 서비스들이죠. 또는 모바일 앱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노동을 해서 막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서비스를 쓰면 심지어 무료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노동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치는 상승을 하는 이 세상이 온 거죠. 이게 인터넷 2000 년대 닷컴 버블 이후로 인터넷 산업이 성행을 하면서 우리의 세상이 경제가 이런 식으로 바뀐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토콜이 굉장히 커졌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넥스트 인터넷은 뭐냐?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 그 엄청나게 디지털화되고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다 막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나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은 디지털화되지 않았어요. 그 제러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에 보면은 이 돈의 디지털화를 이미 20년 전에 예측을 했거든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토스나 이런 것들을 쓰면은 아주 쉽게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전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전송되는 거는 돈이 전송되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뒷단에서 돈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은행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 중간에 은행과 그 토스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모바일 플랫폼 중간에 신용카드 회사, 핀테크 솔루션, 벤사, 피지사, 은행망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이제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많은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은 가치 전달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은 정보 전달 네트워크. 그래서 비트코인도 인터넷처럼 똑같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주고받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비트코인은 많게는 4억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됐고 뭐 적게 보면 2억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승자 독식 현상이 이미 예전부터 발생을 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들이 20년이 된 서비스인데 여전히 쓰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 효과는 결국 승자 독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장, 노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현상으로부터 빨리 발전을 하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고, 어떤 알트코인도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이미 형성을 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가 저는 너무 기대되는 중입니다. 인터넷이 어떤 혁신을 이뤘고 어떤 부가가치 이루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시간 문제다. 그 정도의 인터넷에 머금갈 만한 큰 부가가치와 어떤 혁신을 가져올 거다라고 보고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기대되고 사실 흥분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그 인터넷 기업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을 보면 진짜 지금 승자 독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그 이 용어 한 단어를 딱 설명해 주시니까 앞서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비교했을 때 왜 이사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점을 두셨는지가 확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마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 접목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 뭐 그다음에 3 세대 블록체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코인마켓캡 들어가 보면 16,000개 어.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레이어 1 블록체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그냥 합병해 버렸을 때처럼 비트코인에 흡수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승자독식 현상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네트워크는 정말 쓸모 있는 프로토콜 네트워크는 2 개, 3 개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페이스북을 20 년째 쓰는 이유는 페이스북에 가면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 카카오톡이 여전히 국민 메신저인 이유는 다른 대체제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송자독식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들이 지금은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도 없고 알트코인도 발행될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제로서 알트코인이 필요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점점 그 위에 세컨 레이어, 서드 레이어 기술이 올라가면서 어. 알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자산을 발행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올라가게 되고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일부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이제 별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필요가 어. 없어져요, 사실상. 오히려 흡수되죠. 와. 그 미래로 점점점점 갈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승자독식 현상이 더 공고히 되는 그런 미래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멀티 체인 월드가 아니다. 싱글 체인 어. 월드가 야.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요 이사님 그 인터넷이랑 비교를 해 주셔서 인터넷의 그 발달 확산 속도라고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발달 확산 속도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비교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비교 차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트위터에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보다 빠르다고 돼 있어요. 어. 이제 크립토로 보통 퉁쳐서 비교를 하죠. 이제 인터넷도 미 국방성의 다르파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한 40년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닷컴 버블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40 년의 속도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2011 년에 처음 제네시스 블록이 나와서 지금 15 년이 지났는데 사용자 수로 비교를 하면 이제 40년 동안 인터넷이 얻은 사용자 수보다 훨씬 빠른 거잖아요. 지금 크립토 전체를 쓰는 사람이 4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합리적인 비교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었어요. 웨이다오라든가 뭐 데이비드 차움 같은 암호화폐 학자들이 이미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공을 못 했죠. 그리고 이런 시도가 한 80 년대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사실. 인터넷처럼 인터넷도 미 국방성 프로젝트 시작했듯이 비트코인도 그 전 세대가 이미 있었는데 한 20 년, 30 년 정도 됐다 보시면 돼요. 2011 년에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으니까 한 30년 정도 걸려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게 저는 닷컴 버블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인터넷도 40년 걸려서 닷컴 버블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성이 늘었고 비트코인도 그전에 30년 정도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했고 그동안은 사용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2011 년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은 2000 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고 24년 동안 인터넷이 성장한 속도 엄청나죠, 사실. 거의 전 세계인이 다 쓰는 네트워크가 됐어요. 비트코인은 2011 년에 처음 이제 세상에 등장해서 지금 15년 동안 많은 사용자를 얻긴 했으나 최대 4억 명의 이용자를 얻긴 했으나 아직도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못 됐죠. 80억 명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아니죠. 인터넷처럼.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자면 아직 비트코인이 갈 길이 멀어요, 어. 사실상. 그러면 얼마나 걸릴 거냐? 이제 인터넷이 24년 걸렸죠. 20년 걸렸잖아요. 2000 년부터 지금 24 년까지.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걸린다고 보면 되냐? 글쎄요. 저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일단은 이 알트코인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엄청나게 낍니다. 인터넷은 가격이 매겨지는
지지 않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그 위에 성공한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 네트워크 자체가 가격이 매겨지는 토큰이 있다 보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이 깁니다. 그래서 붐앤버스트 이게 너무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진짜 유용한 유틸리티가 있는 서비스가 아직 사실상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 더디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유용한 서비스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언제가 됐던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들이 나올 때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도 엄청나게 크게 지금보다 상승할 거다. 지금보다 더 큰 상승률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 정도 가치가 될 줄은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 했잖아요. 이렇게 막 몇천 배, 몇만 배가 클 줄은. 그리고 이 비트코인도 백훈종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돈의 인터넷이라고 하면 최초의 사건이고, 이거를 미래를 좋게 본다 한들 정말 또 어떻게 또 이게 퍼질지, 그게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정의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기하급수라는 게 사실 인간의 뇌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2 플러스 2 플러스 2는 잘 이해를 하지만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잘 이해를 못 해요.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승수 효과를 얻으면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는 사실 인간의 상상력을 좀 뛰어넘죠, 항상. 네. 그래서 지수 함수를 이해하는 사람이 대중에는 많이 없어요. 음. 지수 함수를 이해해야 반드시 그 어떤 자신이 투자하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플랫폼 기업들은 다 네트워크 효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맥카퍼의 법칙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 사람들이 3 명이면 이어지는 선이 3 개지만 4 명이 되면은 사람은 1 명밖에 안 늘었지만 이어지는 선은 6 개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2 배가 됐어요. 사람은 1 명밖에 안 이게 지수함수예요. 어. 이게 기하급수.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요, 이사님, 투자적 관점에서요.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투자하되 그 비트코인을 모으는 기업, 대표적으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능성은 글쎄요. 물론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만 잘 되면은 정말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아. 이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를 그냥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매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한 50년 넘게 올린 겁니다. 근데 연평균 20%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 수익률을 꾸준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한 투자자인 거죠. 어떤 헤지 펀드 매니저가 한 200% 300% 수익률을 한 10년 동안 잘 올리다가 그다음에 은퇴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없어요. 어. 그래서 보통 이 펀드 매니저들의 수명이 짧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투자 전략이 그렇게 10 년까지 이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5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0%를 올렸다. 200%의 높은 수익률을 짧게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20%의 수익률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익률을 50년 동안 올린 거는 굉장한 위대한 사실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의 법칙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20%씩 매년 수익률이 늘었는데 어. 천천히 늘지만 그게 특정 임계점이 되면은 그게 복리 효과, 스노볼 에펙트가 발생을 해서 거기서부터 막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부는 60대 이후에 발생한 부가 전체 부의 96%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물론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 앞으로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취하고 있는 비트코인 DCA 전략이 복리의 복리의 복리를 낳아서 어떤 특정 임계점이 되면은 진짜 스노우볼 이펙트 어.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뭐냐? 이제 너무 무리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비트코인을 팔아서 보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팔아야 돼요. 워렌 버핏처럼 손실을 보는 투자가 음.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20%씩 수익을 내야 돼요. 아. 그거를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잘 한다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지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와. 야,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딱 연결시켜 주시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비트코인을 파냐 안 파냐 결국 이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어. 같습니다. 쉽게. 그럼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보니까 뭐 그 평균 매수 단가랑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빚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뭐 매각을 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어. 비트코인 매수 단가도 일단은 지금 현재 가치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아. 평단가가 평단가가 한 2만 불 후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6천 불이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비트코인이 폭락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환사채라는 거죠. 전환사채는 투자자들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자율이 0.1% 수준으로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금리가 5%인데 미쳤다고 0.1%의 돈을 빌려주냐? 와. 근데 왜 빌려줬겠어요? 결국 나중에 전환하겠다는 얘기죠. 만기가 오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가 2배, 3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줘야 돼요, 결국.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 주가가 1,000불, 2,000불까지 가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럼 마이클 세일러는 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비트코인을 사느냐? 비트코인 가치가 이제 그 전환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년,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두세 배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뭐 내려갈 걱정을 사실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두세 배 올라갈 사실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두 배, 세 배 안 올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주기만 하면 기대감이잖아요. 사실 주가란 마이크로스트레지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만 두세 배 올려주면은 이제 굳이 전환사채 가치가 폭락할 리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굳이 팔아서 전환사채 빚을 갚을 리도 없을 거고 네.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스마트한 전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안 좋게 표현하면 편향돼 있는 분들은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뭐 쪼금씩 그런 전략들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뭐 일본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또 따라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막 그런 움직임을 막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수준이 그 기업의 CEO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 대부분의 CEO들은 비트코인을 아직도 위험 자산 정도로 보는 거고 어. 왜 기업의 유보금을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마이클 세일러는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기업 유보금을 현금을 쌓는 행위를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저축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의 이제 영상을 자주 저는 찾아보는 편인데 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기업의 어떤 현금 자산, 이 현금 자산이 매년 몇 퍼센트씩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0%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일단 3%라는 어떤 물가 상승률, 연평균 물가 상승률 가치를 읽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위험 기대 수익률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5%다 보니까 무위험 채권에 투자해도 5%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3% 물가 상승에다가 무위험 수익률 5%면은 플러스 8%를 매년 가치를 잃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CFO한테 너 8%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와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CEO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마이크 셀러가 얘기하는 거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면 그뭐 QQQ, 스파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연평균 11%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CFO 입장에서 CEO가 CFO한테 너 투자해와 8% 이상 투자해와 했는데 사장님 저 S&P 500에 투자하겠습니다. 11%의 수익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3%는 더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 CFO를 해고하는 사실상 사유가 됩니다. 내가 투자해도 S&P 500에 투자할 수 있잖아. 음. 내가 CFO한테 연봉을 그렇게 높은 연봉을 주고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유보금을 불려라라고 하는 거는 SPY나 QQQ에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의 기대 수익률은요 11%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에 저축해야 돼? 그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11% 이상의 무위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30%의 수익률을 올렸고 지난 5년으로 잘라서 봐도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주 말이 되는 행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는 거고 저축을 하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기업의 CEO들이 빨리 알아채서 따라와야 이제 하는데 사실상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